이거네요, 이거. 여기에 있다는 거, 요 그림. 보시고 횡방향 하중을 받는 무리 말뚝의 그림자 효과. 섀도우 이펙트는 횡방향의 지지력입니다. 횡방향 무리 말뚝 중에서 그 2교시인가 3교시에 보면 또 무리 말뚝이 나오는데 거기는 연직 방향의 지지력이 거기 들어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무리 말뚝의 섀도우 이펙트는 횡방향인데, 횡방향. 말뚝에 작용하는 힘은 몇 가지가 있겠죠? 연직 압축, 또 연직 인장, 그리고 횡방향 여기 있죠? 횡방향, 그리고 힘 모멘트 네 가지가 있다고. 그거를 이제 말뚝 문제가 나오면 제 답안지에 있는 내용, 그 그림에 따라서 말뚝에 작용하는 하중 네 가지 그려주고 그 중에 네가 묻는 거는 횡방향이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횡방향 허용 지지를 산정 시 고려사항 이 내용이 쭉 있어요. 그거는 한번 보시고 횡방향에서 결국 제2비극탄피로 간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2비극탄피 처음 들으시는 재활시험에 의한 방법, 이게 제일 확실하다고 했어요. 횡방향 재활시험. 그다음에 해석적인 방법, 그다음에 EMT의 방법. 요거는 간편 설계 때 하고 간편법으로 하는 방법이고, 해석적인 방법에 극한평형법이 있고 산성지방 발효법이 있고 PY 곡선이 있습니다. 극한평형법은 뭐예요? 브람스 창, 탄성지방은 창이죠. 어쨌든 요 제2비극탄피가 횡방향에 이제 지지를 산정하는 답이 다 이거를 무조건 써줘야 돼. 횡방향이 하중이 나오면 제2비극탄피를 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거는 뭡니까? 주동말뚝이라고 했어요. 주동말뚝. 수동말뚝은 측방유동으로 끌고 갑니다. 주동말뚝은 제2비극탄피, 수동말뚝은 측방유동으로 끌고 가는데 여기서 묻는 거는 횡방향 지지력이면 제2비극탄피를 할 때 고려사항 얘기해줘야 되겠죠. 뭐 어떠한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섀도우 이펙트는 뭐냐면 옆으로 이제 말뚝이 옆으로 가는 횡방향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말뚝이 여기 이제 평면입니다. 여기는 평면 상태에서 봤을 때 옆으로 오는 하중이 여기 중첩되는 구간이 있다고. 여기를 섀도우 이펙트라고 한다. 누구야? 이 사람 브라운스라는 사람이 P 멀티플리어 개념을 설명을 해줬는데 요거는 하중입니다. 하중과 이 PI 곡선인데 하중과 이 변이의 상관 그래프에서 싱글 외말뚝일 때는 이렇게 이 영역이 이렇게 다 발휘를 하는데 그룹일 때는 뭐 때문에 섀도우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하중이 작게 좀 경감돼서 작용을 하더라. 이게 섀도우 이펙트의 그 원리죠. 뭐예요? 축 방향으로의 8D, 축 직각 방향으로 2.5D가 이하에 들어오는 말뚝들은 다 섀도우 이펙트를 고려해 줘야 된다. 설계사에서 보통 설계를 하면 축 직각 방향을 넓게 하고 축 방향을 뭐 좁게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 이 간격 같이 설계하죠. 우리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잖아. 설계 프로그램이. 근데 이것 때문에 8D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많대요. 8D는 나오는데 2.5D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많대요. 맞나요? 8D. 8개가 이 안에 8배 이상이 안 나올 수가 많지.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심의를 가면은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심의에 가면은 꼭 8D하고 2.5D를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대요. 2.5D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봐봐.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시공한 거는 제일 심한 게 1500짜리 4개를 한다고 이렇게. 그럼 이 안에 2.5D, 8D 같으면 몇 메다가 돼야 돼? 10메다가 넘어야 돼. 가능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조건 섀도우 이펙트 그림자 효과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걸 고려를 해가지고 지지력이 저하되니까 어떤 다른 데서 안전율을 높여주는 어떤 거를 해줘야 되겠지. 지지력이 저하된다는 게 가장 큰 팩트예요. 그러니까 횡방향 지지력이 그림자 효과 중첩되는 요거 때문에 횡방향으로 오는 지지력이 저하가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해석을 해서 NG가 많이 나온답니다. 그걸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많이 있대. 어쨌든 우리는
우리는 책에 나와 있는 거. 일단 먼저 그림자 효과 회응방향 하중을 받는 무리 말뚝의 그림자 효과라는 이 문제의 답을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일단 횡방향 하중 아까 제 비극탄피로 풀어 나가주고 일단 말뚝에 작용하는 하중 중에 지지력 산정은 제 비극탄피로 한다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해주고 그림까지 그려서 그다음에 무리 말뚝이라는 거는 요런 기준이 되면은 무리 말뚝 효과를 고려해 줘야 된다. 그럴 때 횡방향으로 하는 그 무리 말뚝 요 중체에 의해서 섀도우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횡방향 하중을 반드시 요런 기준일 때는 고려해 줘야 된다. 이렇게 풀어 나가면 되죠. 부반지를. 부마찰력이 왜 발생하느냐? 정의는 뭐예요? 포화된 점토층 위라는 게 나와야 돼. 부마찰력은.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이 있는데 원래 있었는데 지하 수위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상제 하중이 생기거나 이게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있는 정의예요. 다음 문제. 강간 파일과 마이크로 파일의 축방향 지지 메커니즘. 그러니까 강간 파일이나 뭐 일반 그냥 그 콘크리트 말뚝이나 말뚝은 축방향 지지력 산정 방법은 이제 외말뚝 기준으로 정현 파동제인데 정형 파동제는 무조건 이제 써주는 거야. 구조물 기초에 요거를 가지고 쭉 몇십 장을 풀어놨죠. 정형 파동제를 가지고 축방향의 지지력은 말뚝에 작용하는 하중 4가지 중에 압축 방향, 압축의 하중에 대해서는 그 하중이 받는 지지력에 대해서는 정현 파동제로 한다. 먼저 이건 무조건 말뚝까지 그려주고 같이 가요. 시작을, 도입을. 말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현 파동제는 무조건 이 식까지 다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SPT 예안식, CPT 예안식, PBT 예안식 다 각자 또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축방향 지지력이 나오면 이게 지금 1교시여서 요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2교시, 3교시에 나오면 요에 대한 것들도 언급을 다시 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였어? 마이크로 파일하고 강간 파일을 했죠. 강간 파일은 이것도 2가지가 있죠. 선단 마찰 말뚝이 있고 선단 지지 말뚝이 있어요. 마찰 지지 말뚝이 있고 선단 지지 말뚝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찰 말뚝에 대해서 크게 허용을 안 해. 그 많은 그 기관이나 뭐 어쨌든 이거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왜 겁이 아직까지 많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마찰력은 주면 마찰력은 엄청 커요. 진짜 그 지지력을 테스트를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오는 그 타임 이펙트에 의한 그 양방향 제하 시험을 해보면은 가장 잘 나타나거든요. 그 동지하도 나타나지만 동지하를 가지고 또 검증도 해보고 하면은 양방향 제하 시험을 해보면 그 셀을 밑에다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위로도 밀고 밑으로도 밀어요. 그럼 위로 미는 거는 이건 마찰력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변이가 하고 그 시간에 따른 그 변이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아주 미미해. 정말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집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암속해족의 요 부분만 마찰력을 봐주잖아요. 그죠? 암반에 들어간 요 부분만. 근데 여기에도 주면 마찰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개념은. 보통 우리가 한 이쯤에 이제 셀을 넣거든요. 양방향 제하 시험을 하면. 양방향 셀 넣을 때 이쯤에서 일로도 밀고 일로도 밀어가지고 요걸 가지고 주면 마찰을 산정을 하는데 특히 말뚝은 주면 마찰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지지 메커니즘이 굴착 후에 강간 안입을 한 다음에 선단에는 여기에 폐색 효과를 고려를 해줘야 돼서 그래서 요까지 이제 설계가 다 돼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제 현장에 말뚝의 설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OD까지 그라우팅으로 채우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폐색 효과를 고려를 하라는 거죠. 폐색 효과를 나타내게끔 하라는 게 설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FS는 뭐냐면 요 주면이 이제 굴착을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강간을 넣기 때문에 강간 타입을 하려면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안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굴착공의 직경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그라우팅으로 쏘죠. 시공을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 검측을 하는 거예요. 그거 검측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강간 파일은 요렇게 지지를 하는데 물론 이거에 의해서 지지력을 산정을 하지만 현장 시험에 의해서 하고 하지만 지지 메커니즘은 이렇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 마이크로 파일은 보니까 이게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내용이 많네요. 그죠? 세미실드는
일단 요거 표를 좀,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는데, 좀 구분해서 더 하면은, 굴착 방법이 있고, 굴착 방법, 그 다음에, 지지 방법. 지지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제방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방을 통과하기 위해서 간다고 해서, 여기에, 요 통과관을 여기를 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통과하는 방법이 세미실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실제적인 터널 교량이나 철도 터널도 실드로 하지만 세미실드는 3m 이하를 말하거든요. 이게 직경이 3m 이하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뭐 차나 이런 큰 실드통이 필요한 게 세미실드는 기계는 작은데 얘는 추진력을 뭘로 가져가냐면 요 반력벽을 설치를 해요. 여기다가. 이걸로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반력벽에서. 이렇게, 우리 그냥 일반 실드 TBM은 세그먼트에다가 지지를 하잖아요. 그 세그먼트가 여기 뒤에 그라우팅을 쌓아가지고 이 집안하고 여기에 부착력에 의한 마찰력이 생기겠죠. 그 주변 마찰을 가지고 그리고 이 힘으로 앞으로 나간다고. 근데 그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반력벽이 있다는 거, 세미실드는. 반력벽으로 밀고 나가고, 그리고 얘는 세그먼트에 의해서, 세그먼트와 집안의 주면 마찰에 의해서 그런 힘으로 나가는데, 굴착 방법은, 세미실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0mm 이하로 이게, 얘도, 그거는 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앞에 이수하고 투압을 관리를 해줘야 돼. 챔버 앞이 너무 높아버리면 확 들어오겠죠. 챔버 앞이 너무 낮으면 또 굴착이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적정한 챔버 앞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뭘 넣어요? 앞에 벤토나이트를 넣든지 앞에 약품을 처리를 하든지 해서 하는 그 원리는 같아요. 어쨌든 차이라고 하면은 그런 차이가 있고 한 2가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 세미 실드든 실드 TBM이든 중요한 거는 요 수압과 집안압을 관리해주는 소요 지보 압을, 챔버의 압을 계산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할 때도, 터널 할 때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TBM은 앞으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나툼보다. 왜? 지금 TBM으로 나는 해야 되는 집안이 많고, 우리나라 지금 하저 터널, 해저 터널 이런 것들은 나툼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아주 안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거의 다 이제 TBM으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TBM이라는 공법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게 된 게 2018년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자체에서 실드 기계를 생산을 하는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발전이 엄청 날 거라고. 우리나라 특성상 이게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실드 TBM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는 어디죠? 남해하고 여수하고 지금 연결하는 것도 설계 나왔죠? 확정이 됐죠? 그리고 추자도에서 제주도까지 고속철도 하는 것도 설계가 다 됐어요, 지금. 추자도까지는 교량으로 가고 추자도에서 제주는 이제 해저 터널로 가는 거지. 그런 것들. 그리고 대심도, 서울시내 대심도 웬만한 GTX 이런 것들 실드로 해야죠. 그리고 천층 터널을 할 수밖에 없잖아. 또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건 다 TBM으로 한다. 그렇게 앞으로 문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더 많아진다. TBM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요런 챔버 압이 첫 번째 우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터널 하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쨌든 요 열쇠 문제가 요렇게 아주 못 풀 거는 없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좀 어려웠다고 저는